안녕하십니까. 무역이 발생하면요, 필연적으로 수출입이 발생하고 수출입이 발생하였을 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 오늘은 송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송장이라고 하면 그냥 상업송장 아니냐라고 하는데 무슨 세관송장, 영사송장, 공용송장, 용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송장에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이러한 종류는 어떻게 구분돼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나시나요? 제가 이제 운송서류 BL 설명 드릴 때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무역과 관련하여서, 즉 물품과 관련된 필수적인 서류를 선적서류라고 했고요. 3대 선적서류는 송장, 보험서류, 운송서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송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장은 인보이스라고 합니다. 송장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무역거래하는 사람들은 그냥 인보이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송품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실 송품장이라는 표현이 이제 우리나라 관세법상의 표현이기는 하지만 실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래도 누군가가 송품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면 저게 송장 인보이스를 말하는 거구나, 이 정도는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송장 인보이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보이스는 커머셜 인보이스, 상업송장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송장, 인보이스, 커머셜 인보이스, 이것은 다 같은 말이구나. 커머셜 인보이스를 줄여서 CI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무역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본적으로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어려운 단어를 뭔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송장 인보이스, 커머셜 인보이스, CI, 이게 다 기본적으로 같은 의미구나. 일단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송장은요, 자, 법적으로 양식이 딱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요. 법적으로 그 어떠한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고 정해진 것도 아닙니다. 그냥 송장이라고 하면은 셀러, 매도인이죠. 매도인이 작성하여 이제 매수인에게 보내주는 겁니다. 그 어떤 조건으로 어떠한 물건을 어떻게 거래를 하는지, 즉 거래와 관련된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 자, 그래서 송장은 거래 명세서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자, 그래서 송장은 일단 거래 명세서, 자, 다음에 송장을 기준으로 대금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조건으로 이렇게 물건을 보냈기 때문에 얼마를 주십시오라고 해서 대금 청구서의 기능을 하고요. 자, 또 하나, 무역이 발생하면 수출과 수입이 발생한다라고 했습니다. 수출하는 경우 수출 신고를 해야 되고요. 수입하는 경우는 수입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럼 저희 관세사들이 대부분 그 업무를 대행해서 수출 신고서를 작성해주고 수입 신고서를 작성해주는데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그럼 수출 신고서에 들어가야 될 내용, 수입 신고서에 들어가야 될 내용, 그걸 일일이 물어봐야 되나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송장의 내용을 보고 수출 신고서의 내용을 작성하고 수입 신고서의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송장은 수출입 통관의 기초 서류.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송장이 없이는 수출 통관, 수입 통관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 거래의 내용을 모르니까요. 자, 다음. 무역이 이루어지면 운송이 이루어지고요. 자, 보험이 법적으로 필수는 아니지만 거의 예외 없이 운송보험에 가입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운송계약 체결하고 운송보험 가입할 때 그 내역을 일일이 다 어떻게 알려줍니까? 송장이요. 그냥 송장 보내주고 이 송장을 기준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해 주세요. 이 송장을 기준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송장의 네 번째 기능, 운송보험계약 기초서류입니다. 그래서 송장은 이렇게 네 가지의 실무적인 기능을 하는구나. 거래명세서, 대금청구서, 수출입통관 기초서류, 운송보험계약 기초서류. 자, 그럼 이제 송장의 종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송장이라고 하면 그냥 인보이스라고 하면 상업송장, 커머셜 인보이스를 말한다라고 했는데, 가끔 업무하다 보면요, 이제 바이어, 이제 수입자 측에서 이제 공용송장이라는 걸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야, 그거 그냥 송장 말고 그 오피셜 인보이스를 좀 보내라. 오피셜 인보이스는 뭐지? 아니면 특정하여서 커스텀스 인보이스나 컨슐러 인보이스를 보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세관 송장을 커스텀즈 인보이스라고 하고 영사 송장은 컨슐러 인보이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실무하다 보면요, 이제 공용 송장, 즉 오피셜 인보이스를 보내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야, 세관 송장 보내라, 즉 커스텀즈 인보이스를 보내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영사 송장, 컨슐러 인보이스를 보내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런 것들이 뭐냐? 일단 세관 송장과 영사 송장을 합쳐서 이제 공용 송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공용 송장, 오피셜 인보이스를 보내라고 했을 때는요, 정확하게 커스텀즈 인보이스를 말하는 건지 컨슐러 인보이스, 즉 영사송장을 말하는 건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실무적으로는 영사송장이라는 게 거의 폐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예외 없이 공용송장을 보내달라고 이제 매수인 측에서 요구한다라고 하면 세관송장을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도대체 세관송장이란 뭔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송장에는요, 거래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있고, 송장을 작성하는 주체는 누굽니까? 매도인입니다. 그럼 매도인 측에서는 정확히 어느 만큼만 송장을 작성하게 되냐면, 셀러의 입장에서는 수출신고, 수출통관이죠. 수출신고 할 수 있는 것만, 할 수 있는 그 정도로만 적당하게 송장을 작성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는 건 바이어 측에서는 이 송장을 받아서 수입신고, 수입통관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무역하는 사람들이 수출도 해보고 수입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출이 훨씬 더 쉽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물건이 나가는 거고, 즉 수출은 그리고 외화가 유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굉장히 장려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일단 수출신고에 대해서는 딱히 세금이 부과되는 것도 없고, 오히려 수출신고를 하게 되면 이제 관세나 부가가치세를 돌려준다, 그 환급해준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출신고할 때는 크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자, 문제는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가격신고까지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즉 관세와 내국세를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수출신고서와 수입신고서의 그 분량을 비교해보면 수입신고가 훨씬 더 복잡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무적으로 체감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수출신고서 작성의 난이도가 1이라고 하면은 수입신고서의 작성 난이도는 5에서 10까지 올라갑니다. 즉 몇 배나 어려워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매도인이 수출신고서에 들어갈 내용만큼만 송장을 작성하게 되면 그와 같은 수입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어가 혹은 사실은 수입국이죠. 수입국에서 야, 이런 내용 갖고는 그 수입신고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해서 요런 내용까지 포함하여서 송장을 작성해라. 정확하게는 수입국, 더 정확하게는 수입국 세관이 요구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세관송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세관송장에서 일단 요구하는 게 뭐냐면요, 일단 가격 결정 기준입니다. 뭐 수출할 때 얼마를 신고하건 상관없는데 수입할 때는 그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고 여러 가지 법적 요건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가격이 정확하게 이게 맞는 가격인지 그 결정 기준을 적으라고 하는 거. 자, 또 하나 뭐가 있냐면요, 수출할 땐 A 물품으로 수출을 했습니다. 수출할 때는 뭐 수출 허가나 뭐 인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보내기만 하면 되는 거죠. 하지만 수입하는 측에서는 이 A라는 물품으로 수입을 하게 되면 각종 인허가 절차, 그 다음에 세율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수입하는 측에서는 뭐예요? B라는 물건으로 수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세관은 이걸 막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뭐예요? 그거 수출신고서에 작성했던 정확한 HS 코드를 송장에도 적으라고 세관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관송장이라고 하면은요, 정확한 HS 코드, 자, 그 다음에 가격 결정 기준, 이런 것들을 적으라고 수입국, 더 정확하게는 수입국 세관 측에서 요구하게 되는데 이걸 세관송장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세관송장은 둘 중 하나입니다. 이제 매수인, 즉 바이어 측에서 야, 요런 내용 좀 우리나라 세관이 요구하니까 꼭 좀 적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그 나라의 세관송장에 그 양식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양식을 보내주면서 요 양식으로 송장을 작성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이제 오피셜 인보이스, 공용송장을 요구했다라고 하면 사실 예외 없이 세관송장일 거고요. 그럴 때는 이제 매도인이 매수인 측에, 즉 수출자가 수입자 측에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관송장을 작성할 건데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너네 나라에서 사용하는 양식이 있으면 그 양식을 보내달라고 요구하면 그것이 세관송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세관송장이라고 해서 딱히 그 다른 그 상업송장에 비해 뭐가 더 어렵거나 복잡하거나 그게 아니라요, 조금 더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어떠한 내용이 추가되는 것을 말하는구나,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영사송장이라는 개념을 보실게요. 그 여러분들 요즘 직구 많이 하시죠? 예를 들어 이제 100만 원의 물건을 구매했다라고 했을 때 송장에는 100만 원이라고 기재가 돼야 되고, 그래서 100만 원에 대해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세금 내기 싫으니까 뭐예요? 이제 판매자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그 매도인한테 야, 그거 100만 원짜리 물건인데 송장에 50만 원이라고 적어서 보내주면 안 되겠느냐. 자, 우리는 이것을 언더밸류라고 합니다. 언더밸류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금 내기 싫으니까요. 100만 원에 신고를 하면 1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냥 좀 가격 좀 낮게 송장을 작성해 달라는 거죠. 자, 다음에 그 100만 원짜리 물건인데 그 200만 원에 좀 송장 좀 작성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200만 원에 대해 세금 내야 되거든요. 이거 굉장히 정신 나간 짓이죠. 하지만 이쪽이 더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버밸류라고 하고 실무에서는 이쪽이 훨씬 더 큰 범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정상 가격은 100만 원인데 50만 원으로 언더밸류를 치거나 이제 200만 원으로 오버밸류를 치는 거. 오버밸류 치는 이유는 뭡니까? 외화 유출이에요. 외국환 거래법에 의해 국제적으로 이제 국가 간 자금이 이동하기 위해서는 이제 각종 요건이 필요한데, 그냥 송장을 뭐예요? 100만 원짜리인데 200만 원으로 꾸며버리면 뭐예요? 200만 원을 외국으로 쏴버릴 수가 있는 거죠. 즉 우리나라에 있는 달러가 외국으로 확 유출되는 외화 유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뭐 둘 다 문제이긴 하지만 이쪽이 보통 더 큰 문제이긴 해요. 그래서 영사송장도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HS 코드가 맞는 것인지 그 가격이 이게 200만 원이 맞는지 50만 원이 맞는지 그 가격 결정 기준을 정확하게 기재하라고 요구하는 걸 이제 영사송장이라고 하고요. 즉 세관송장이랑 똑같습니다.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특정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럼 세관송장과 영사송장의 본질적인 차이는 뭐냐라고 하면요. 영사송장은 영사관에 가가지고 확인 도장, 즉 확인 서명을 받아야 됩니다. 세관송장은 이제 수입국 측에서, 즉 매수인이 양식을 보내주거나 매수인이 요구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것만 그냥 작성하고 매도인이 서명해서 보내면 되는데, 영사송장은 뭐예요? 영사관에 서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셀러가 한국에 있고 바이어가 이란 사람이라고 했을 때 한국에 소재하는 이란 연사관에 이 송장을 가지고 가가지고 이 송장에 내용이 맞는지 이제 확인 좀 해주고 확인이 되었다라고 하면 서명 좀 해주세요. 영사송장입니다. 자, 그래서 세관송장과 영사송장은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들어가거나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양식으로 작성돼야 된다라는 그 내용은 공통적이지만, 영사송장은 이제 수출국에 소재하는 수입국의 영사관에 가서 별도의 확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게 1989년 뉴스예요. 수출 영사송장 수수료 너무 높다라고 해서 대부분 이제 그 중동 국가가 이제 물품을 수입할 때 요구를 하거든요. 원래 대부분은 송장의 내용이 정확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는데 이제는 그냥 수수료 좀 조금 더 챙기려는 그 목적으로 좀 변질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동, 중남미 등에 수출할 때 필수 구비 서류인 영사송장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거의 뭐 건당 10만 원 넘는 것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게 1989년 뉴스라는 건 뭐예요? 지금은 거의 폐지됐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검색해 보니까 영사송장 및 원산지 증명서 발급 규정이라는 법이 있더라고. 이게 1962년 법이거든요. 그거 62년 이후에 62년 법이 왜 아직 남아있지라고 해서 봤더니 67년에 뭐예요? 영사송장 및 원산지 증명서 발급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라서 지금은 법도 폐지가 되었고 이제 2000년 넘어오면서 뭐예요? 영사송장이라는 제도 자체가 거의 다 폐지가 되었습니다. 사실 영사송장이라는 건 원산지 증명서랑 좀 같이 가는 거죠. 그 원산지가 맞는지도 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이런 양식이 있었는데 뭐 지금은 전혀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뉴스 쭉 검색해 보시면 이란 수출국 소재 영사 확인 의무 규정 폐지, 요르단 영사 인증 제도 개선 추진해서 뭐 영사송장이 폐지되었다. 이런 뉴스가 거의 다 10년 전에 나온 거예요. 이제 그 영사송장의 개념까지 봤고요.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이 상대방이 그 오피셜 인보이스 공용송장을 요구한다라고 하면 이제는 영사송장이 아니라 세관송장이겠구나. 그 영사송장을 요구하는 경우는 이제 그냥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양식이 너무 그렇게 썩 아름다운 양식은 아니어가지고 이 양식을 쓰는 경우는 많이 없고요. 송장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송장에 수출인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송장을 봤거든요. 그럼 저희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FOB 가격